제가 맨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제 옆집에 계신 이제 할머니분들이 이제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면서 사냐고 걱정을 엄청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상을 유지하고 그렇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네. 하루를 좀 빨리 시작하시네요? 근데 여기는 오후 한 8시만 되면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해가 엄청 빨리 져요. 그래서 뭔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니까 조금 많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디지털 노마드니까 노트북으로 이제 온라인 셀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랑 그 시간이 상관없으니까 온라인 셀링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블로그 체험단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블로그 체험단이요? 체험단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제주도에 막 가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대한 뭐 서비스 아니면 제품이라던가 그런 걸 제공받고 제 블로그니까 그 글을 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 체험단의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막 방문자 수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그 경쟁률이 보통 뭐 한 10대1 정도였거든요, 서울에선. 근데 여기서는 한 뭐 2대1? 3대1 이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신청을 수십 개 해놨는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소화해야 돼가지고 최근에는 그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어제도 성산 쪽 다녀왔고 그저께도 중문 다녀왔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는 어떤 체험하고 오신 거예요? 어제는 카페 성산 쪽 카페였고요. 엊그저께는 이제 소바집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제주도에는 특히 홍보를 하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체험단의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네. 체험을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이제 다니기도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먼 협재 쪽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재 쪽 가는 경우에는 뭐 카페, 뭐 밥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최소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로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제가 제주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때쯤에 이제 제주도 에어비앤비 조건이 바뀐다라는 그 공지가 뜨더라고요. 그 공지가 뭐냐면 자가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비앤비 그거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다리가 맞았던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아다리?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왜 제주도예요? 여기 육지에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 여자친구를 만난 곳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만난 곳에서 너무 기억이 좋으니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제주도가 그래도 섬이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 간섭이 좀 물리적으로 덜한 느낌? 그러니까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적으로 불편한 건 있는데 그 정신적으로는 조금 해방된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집에 있는 쓰레기 가져.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차 안 갖고 가시고? 네, 차로 타고 가면 한 2분이면 가거든요. 2분이면 가는데 산책하는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엄청 막 무겁거나 그럴 때는 가끔 차로 이동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여유가 되게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낼 수 있을 때 조금 이 여유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여기 수국도 진짜 많아요. 그 매물은 어떻게 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집을 한 수십 개 봤죠. 한 50개 정도 본 것 같고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직접 다녀봤어요. 직접 보면서 발품을 팔아보고,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오피스텔을 갈 수도 있었고 아파트를 갈 수도 있었겠죠. 그냥 그런 것보다도 진짜 제주스러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이런 그 돌담집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 근데 뭐 운 좋게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네네. 소개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정확히 좀. 뭐 온라인 셀링, 그러니까 해외 판매 쇼피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쿠팡에서 위탁 판매를 샵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럼 총 몇 개예요? 사실 뭐 수익이 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면 10개가 넘죠. 10가지가 넘고요. 크게 이제 사업체는 이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쿠팡하고 쇼피. 네, 쿠팡 샵 2개랑 쇼피, 에어비앤비 이렇게 4개의 사업체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각각 다르게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체가 성장하면 그렇게 성장한 게 이제 그 다음 거에 영향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0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개가 각자 따로 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크더라고요. 뭐 블로그가 커지면 에어비앤비 예약률도 커지고요. 에어비앤비 예약률이 커지면 뭐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상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냐 물론 중요한데,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로 인한 리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하시려고요? 지금 이제 매일 주문이 들어온 거를 이제 주문 처리를 해야 돼서. 온라인 판매로 네. 매출은 얼마나 되세요? 이게 5월달 매출 샵 하나가 2,1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제가 4월 그 중순쯤에 샵을 하나 더 늘렸거든요. 그럼 총 매출은 두 개가 합쳐서 얼마예요? 5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00 한 50만 원 플러스 1,820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쿠팡은 판매 방식이 사입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다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구매 대행은 제가 매출은 아직 안 내고 있고 얼마 전에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입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사입은 불리한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배송시켜도 제주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사입은 조금 제주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 그걸 뭐 근데 이거를 극복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사입보다는 위탁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위탁을 한다면 사실 제주도든 뭐 울릉도든 서울이든 똑같다.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냥 지방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도 온라인 셀링을 할 때 제약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진입장벽은 사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위탁 판매 형식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고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더라도 그쪽으로 그냥 주문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해외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맨 처음 쿠팡을 하기 전에 쇼피를 먼저 했었거든요. 쇼피 판매 제품은 이제 뷰티 쪽으로 제품을 했어요. 왜냐하면 뷰티 쪽 제품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으니까 K-뷰티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BTS도 있고, 그래서 한국 그 화장품 제품이 되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대요. 무작정 K-뷰티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놓쳤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만큼 그 경쟁자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뷰티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그 생활용품 쪽으로 팔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방식이 뭐 온라인 셀링 방식뿐만 아니라 뭐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상품을 10개를 등록을 해요. 뭐 쿠팡이든 쇼피든. 근데 그 10개를 처음에는 제 감으로 등록을 하겠죠. 근데 그 10개 중에 방문자 수라던가 유입이라던가 하나라도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을 순위를 1등부터 뭐 3등까지 매기고, 이거는 방문자 수가 5가 나왔네? 딴 거는 다 0인데? 그럼 그 5가 나온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 10개를 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럼 20개가 되죠? 그럼 그 20개의 순위를 또 매겨요. 구매가 안 일어나더라도 그냥 방문이 일어난 거. 처음에는 구매가 당연히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20개를 또 순위를 매겨서 3등, 1, 2, 3등 잘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랑 또 유사한 제품 10개를 또 올려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올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의 감이 있잖아요. 상품 소싱을 할 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감은 빠지고 그 안에서 데이터에 나온 그 데이터로 이제 다음 상품이 등록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일종의 그 최적화가 되는 거죠. 소싱 방법, 소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일단은 많이 올려보고 거기서 나온 유의미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여기서 인기가 많은 게 그게 뭐 인기가 많은 거니까 그거랑 비슷한 제품을 쭉 올리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장품 쪽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뭐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쇼피는 네.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쇼피, 아직은 그쵸. 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 이제 판매하는 그냥 해외 버전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역구매 대행이네요. 한국 상품을 네, 그렇죠. 해외 구매자들에게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 구매를 해주고 여러 가지 국가가 있어요.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브라질도 최근에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싱가포르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반품률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반품률이 엄청 높아요. 싱가포르보다 5배, 6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저는 좀 초보분들이 진입하기 쉬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CS도 수월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현지어를 써야 되는데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다 보니까 마진율은 마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탁 계약을 처음 맺을 때도 잘 팔리는 제품 그 본사로 가서 나한테 더 싸게 공급해달라. 그럼 내가 더 많이 팔겠다. 이게 더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그냥 연락을 드렸죠.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당시에 블로그에 쿠팡과 쇼피 관련된 그런 저의 시행착오들과 지식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 삼아서 어필을 한 거죠.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의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선생님의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의 열정, 저의 포부를 이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위탁 계약을 처음으로 맺었어요. 이런 식으로 맺었다고 한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 위탁 그 계약을 맺기까지 한 30건이 넘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30번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만 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위탁 계약 맺으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탁 계약은 도매국이라던가 그 도매 사이트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고 본사랑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러면 훨씬 더 그 제품 공급가를 낮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매 사이트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받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되잖아요. 얘가 500원, 1000원 낮춰도 나는 그냥 3000원 더 낮춰도 마진이 남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첫 번째 위탁 계약이 나오니까 이 수익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위탁 계약은 더 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기간에 팔았으니까 더 주시면은 더 많이 팔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계약을 늘려가는 거죠. 결국에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탁 계약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 사입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사입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시장성 검증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도 모르고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 생각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칼림바라는 그 악기를 사입했었거든요. 근데 한 5개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재고는 지금 저기 또 있거든요. 왜 처음 사입했던 게 칼림바예요?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그 휴대용 실로폰 같은 악기인데 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무조건이다 해서 그래서 그냥 샀죠. 그래서 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품을 잘 파는 사람, 좀 더 크게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던가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졌는지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보다 저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그 공감을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알아보는 능력이 좋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식상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보려 합니다. 이 가구라던가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조명, 빔 프로젝터 이런 거를 제가 다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럼 현재 들어오는 총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됐어요? 정도 됩니다.